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베뉴 그리고 트래버스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신형 그랜저입니다. 자, 이번 신형 그랜저 야심차게 준비하고 싶었으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더군다나 IG 그랜저에서 많이 바뀐 것도 없는데 이미 한두 달 전에 제가 K7을 했죠. K7하고 완전히 판박인데, 그리고 사실 이 차는 3.3 모델이 이미 다음 달에, 이달 말이죠. 이 영상이 나가는 이달 말에 이미 협찬이 되기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이 2.5 스마트 스티링 같은 경우는 협찬이 됐다가 뭐 현대 쪽에 압력이 있었다는 그 풍문으로만 그런 게 있어서 차주분이 협찬하기가 좀 껄끄러워져서 취소가 돼서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 다음 날 바로 그냥 이 차주분이 현재 지금 차가 새 차입니다. 주행거리가 없어요. 차주분은 이 차를 구경도 못 했습니다. 사자마자 출고되자마자 이쪽으로 바로 왔어요. 레카차가 차를 여기다 내려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차주분도 타지도 않은 차를 가지고 내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 그랜저는 K7이나 그 전에 나왔던 IG 그랜저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사실 없는데, 제가 미리 서두에 여러분들도 뭐 영상 끝까지 보기 지겨운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셔도 되게끔 제가 미리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전에 있던 IG 그랜저에 비해서는 디자인이 잘못됐다 어쩐다 그러는데, 옆 라인하고 뒷 라인하고 실내는 가부로 잘 변했죠. 실내 디자인은 외국의 어떤 브랜드들하고 견주어도 가격에서는 거의 얘가 1등, 그냥 얘가 1집 먹는 거예요. 그냥 1집 먹어요. 옆태 얘 또 1집 먹어요. 뒤태도 거의 1집 먹죠. 가격 대비로 보면. 근데 이제 앞에가 제가 늘 비아냥거렸던 여자 망사 반스 같이 생겨가지고 이 디자이너가 혹시 변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이 디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하체 후리기를 하면서 딱 보니까 왜 이 여자 망사 밴스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플라스틱으로 싹 막았잖아요. 쫙 막아가지고 쫙 막아서 여기까지 해서 쫙 돌려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갔죠. 요런 거를 이제 요새 나오는 전기차,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에어로다이나믹을 슈퍼카나 스포츠카처럼 그립을 살리기 위한 양력을 거스르는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없지만, 연비와 중고속으로 달릴 때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데이터는 많을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를 개발하는 브랜드들은 그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전방의 디자인 하나 때문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의 연비나 전비 차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내가 딱 보는 순간, 얘네가 왜 앞 디자인을 이렇게 물고기 마냥 하는지 알겠다. 앞에 보면 요 구멍 뚫린 게 몇 개 안 되죠. 요 몇 개를, 이 차가 만약에 비쌌으면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이거를 막고 열고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기술이 되거든요, 현대가. 유선형 맞지? 내 말이 맞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네가 이런 거 없으면 이거 나가리판 되는 거야. 아사리판 되는 거야, 그냥.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요거를 막고 열 수 있는 걸 달고 싶었으나 차 가격 때문에 거기까지는 달 수 없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앞으로 통과되는 바람의 양이 현저하게 적죠. 그리고 여기를 라운딩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무실로 막는 거는 포르쉐나 이런 고성능 차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넷대를 닫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막히고요. 여기서 미세하게 들어가는 바람은 여기서 다시 막히죠. 요 라인에서. 그러면 이 차는 10중 8구. 이게 K7이나 그랜저 IG보다 에어로다이나믹이나 연비에서 우수하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버릴게요. 우선이 형, 이거 나 장 지지면 큰일 난다, 나 진짜. 형, 이거 내가 말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야, 형. 맞지? 맞다고 해줘,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고 여기를 이렇게 라운딩 처리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뽑은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망쳤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사실 그 디자이너분은 옆이나 뒷 디자인을 봤을 때 더 멋있게 디자인을 하고 싶었으나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엔지니어하고의 어떤 타협점에서 라운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랜저가 IG 그랜저나 K7보다 고속 주행 능력이 월등히 좋을 것이고요. 이런 디자인에 이 정도의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것들을 해놓으면 일반 스포츠카에서도 약 10% 이상의 에어로다이나믹의 이점을 가져가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 자석으로 이걸 다 찍은 거, 요걸로 이제 다 찍은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K7과 마찬가지로 어디 하나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부분하고 약간 컬러는 다르지만 같은 스틸 소재거든요. 요게 이제 메인 블록, 메인 그 인사이드 파넬이라고 해서 메인 차대가 나오는 건데, 요거 말고는 사실 이 차가 앞쪽으로 오는 다른 뼈대는 없는데 저는 사실 이 뼈대가 약간 다른 차들보다 살짝 높게 위치하고 있고, K7 할 때는 자세히 붙지는 않았지만 K7하고 같은 골격인데 꽤 그래도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고 두껍게 생겼고, 얘가 이제 1차 충돌, 얘가 이제 인사이드 패널이 최대한 이쪽 옆으로 온 이유는 옵셋 충돌을 할 때 여기를 갖다 때려 박으니까 얘가 여기 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인사이드 패널이 여기 끝까지 나왔는데 얘가 일단 한 방 딱 먹고, 그리고 제가 K7 할 때 얘기했듯이 왠지 엔진과 미션이 몸빵으로 버텨준 다음에 몸빵으로 저 부분에 가서 딱 부딪혀갖고 이쪽으로 찌그러지는 걸 엔진과 미션을 사용해서 몸빵으로 막아주고, 요 부위가 A필러 쪽하고 살짝 지금 가까이 가 있는데 요 부위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K7 때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꽤 단단한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랑 접합 부위를 해서 얘가 1차로 막아주고 엔진과 미션이 몸빵을 한 다음에 얘네까지 오면, 제가 봤을 때 현대기아의 K7이나 이 그랜저의 플랫폼은 요 모델을 끝으로 이제 없어지는 플랫폼이에요. 소나타 DM8이 쓰고 있는 이제 밑에 확장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는 신형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지막 울거먹는 프레임 중에서는 그동안 서브 프레임이 좀 앞쪽으로 나가지 않은 구형의 뼈다구 중에서는 그래도 설계는 잘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쿠킹 오일이라 이런 별명은 듣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전향 뭐 나쁘지 않다. 사실 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제 이 프레임은 없어질 거니까. 자, 그리고 엔진은 너무나 지금 똑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K7에 들어가는 스마트 스트림하고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에 흡기 쪽에 포트 분사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고압 펌프가 있는 거 보니까 직분사도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직분사 같아요. 그리고 바깥쪽에 뿌려주는 게 요 뒤에 있을 거예요. 요 뒤에. 요 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포트 분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얘네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V6를 만든다라고 하면 요거를 흡기 인테이크처럼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서지 탱크나 챔버 같은 식으로 해갖고 가운데 V6 블럭 안에 가운데다 놓을 텐데, 요거는 현재 인테이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인테이크의 길이로 보기엔 좀 짧아요. 요 안에서 뭉쳐져 있는 게 1, 2, 3, 4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인테이크, 흡기 인테이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요새는 이제 이 인테이크가 없어지는 추세니까 제가 트래버스 할 때 얘기했죠. 아예 없다고. 자, 뒤에를 보면은 K7처럼 배기 라인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블럭에서 바로 그냥 배출가스가 촉매로 연결돼 갖고 바로 나가죠. 이렇게 배기 라인이 없어지면 민감하게 엔진이 전자 제어를 해서 엔진의 컨디션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엔진의 컨디션을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거에 굉장히 기술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얘 또한 요즘 차들처럼 냉각 관련해서는 열교환기라든가 냉각 펌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냉각을 많이 유도하는데, 희한하게 K7 때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요거 있죠? 요 펌프.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요 펌프. 요 펌프가 냉각 펌프인데, 보통은 요즘 차들은 저 냉각 펌프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전기 모터로 돌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는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죠. 흡기 쪽으로 가는 거를 관장해주는 액추에이터인데, 원래는 저거를 전기 모터로 해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냉각수를 순환을 시키는데,
이 차는 희한하게 스마트 스트림이면은 엔진 쪽에서 발생되는 모든 힘을 고스란히 주행에다 갖다 써야 되는데 저렇게 벨트를 걸어가지고 엔진 힘을 뺏어가지고 워터펌프를 돌린다는 거는 약간은 지금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오는 차들에는 저렇게 벨트를 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K7 할 때도 말했지만 이 벨트는 되게 얇은 작은 벨트로 돼 있어서 저거만 돌리니까 부하가 덜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게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냉각수가 순환을 안 하죠. 물론 순환을 안 하게 되면 이상 온도 감지가 되면 ECU가 엔진을 정지시키겠죠.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보면 벨트를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면 메인 풀리에 걸리는 거랑 그 안쪽에 작은 풀리를 다시 걸어놨단 말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왼쪽에 큰 풀리는 메인 풀리고 오른쪽에 얇은 게 냉각수 펌프를 돌리기 위한 별도의 풀리, 그 벨트인데 요즘 회사들 중에 저렇게 하는 회사가 좀이 없어요. 저렇게 했다는 게 좀 희한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K7 제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액체 봉합으로 돼 있는 마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미션 쪽을 잡아주는 마운트는 여기 쇠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알루미늄이 있고 옆에 쇠가 조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미션 쪽을 잡아주는 마운트는 알루미늄 소재로 이따 밑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알루미늄 소재로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밑에 쪽에서 잡아주는 건 알루미늄으로 잡고 이쪽만 이게 좀 크니까 이게 비쌀 거란 말이에요. 알루미늄 합금을 쓰게 되면. 그래서 스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입돼서 들어간 거는 필터를 거쳐서 바로 이쪽으로.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죠. 뭐 별다른 공학적인 거 블로바이 가스가 들어가는 밸브 있고 고압 GDI 여기 딱 GDI 써 있죠. 고압 펌프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 고압 펌프가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흡음될 수 있는 걸로 막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의 위치라든가 뭐든가 사실 뭐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 놓은 거 빼고는 K7하고 너무 똑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의선형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좀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겠습니까? K7하고 모두 똑같기 때문에 정말 똑같아요. 여기는 그랜저가 K7하고 다른 데는 딱 3-4가지 있어요. 저는 그것만 딱 집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IG 그랜저부터 그대로 계승돼서 왔고 엔진만 지금 스마트 스트림 바뀌었잖아요. 2.4 GDI에서 2.5 스마트 스트림으로 마력을 살짝 낮추고 내구성을 도모하면서 직접 직분사 플러스 간접 분사를 때려갖고 엔진의 어떤 폭파나 엔진이 빵꾸 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 빼고는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이 가격대에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했다. 요건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옆바퀴로 와서요. 여기도 이제 K7하고 너무 똑같은데 그래도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행 느낌이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뜸을 들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자, 현대자동차 우리 노조분들 공장 안에서 와이파이 안 틀어주면 또 난리 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요구하기 전에 물론 모르겠어요. 현대사 측에서 요게 이제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도포하는 이런 재질이 비싸기는 한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부위에 뿌린다. 자, 바퀴가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만 이물질이 튕긴다고 진짜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기에만 이물질이 튕기기 때문에 여기만 뿌려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하고 이런 틈을 뿌려야 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런 틈에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 위쪽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요 맨 위에 있는 요 재질 저 재질이 이게 고무 같은 재질로 돼 있는데 제가 어설프게 아는 제 짬밥으로는 저 마운트, 댐퍼와 스프링의 마운트 브라켓 쪽은 알루미늄 브라켓을 쓴 다음에 그 안에 러버 재질을 넣어주는 게 어떤 전체적인 차의 진동 감소라든가 주행 느낌에 굉장히 고급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저 하나가 전체적인 비포장이나 어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차체에 전달해주는 많은 부분에서 꽤 뛰어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왜 저 부분에는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본딩, 실링이라고 하는데 참 지저분하게 발라놨어요. 그죠, 여러분? 딱 봐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작업을 해봐. 이렇게 똥도 튀겨 있고요. 이런 데 막 튀겨 있습니다. 설마 이 부분도 필요해서 발랐다고 말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작업자가 굉장히 성의 없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게 제가 수입차 같은 거나 다른 차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도포가 돼 있는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바르기 싫으면 그냥 바르지 마세요. 이런 걸 보는 차주분들도 기분 나쁘니까요. 이쪽 부분에 있는 이 스폰지 같은 거는 꼼꼼하게 잘 해놨죠. 여기서 바람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짝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나 소음이 있는데 굉장히 이건 잘 막아놨고요. 이 부분도 잘 막아놨죠. 요 안에서 타는 바람이 일로 넘어갈까 봐 이렇게 해놨는데 진동 감소에도 영향이 있고요. 이 차가 K7보다 더 스포티하고 더 조종성이 뛰어난 이유는 K7도 앞바퀴의 세팅은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약간 스포티를 지향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얘도 똑같고요. 근데 그랜저가 K7보다 더 조종성이나 안정감이나 운동 성능이 좋아진 이유는 K7은 뒷바퀴의 서스펜션을 뒷좌석의 사람들한테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말랑말랑하게 세팅을 했고요. 그랜저는 K7보다 차체 길이가 3cm가 더 길어요. 그랬다는 건 뒷바퀴 쪽으로 무게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뒷바퀴 쪽으로 무게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자연적으로 전륜구동의 취약점인 뒷좌석의 승차감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무게중심을 가져간 거예요. 뒷바퀴 쪽의 조종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브 프레임의 부시와 댐퍼 세팅을 다르게 합니다. 스프링 레이트까지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운전해 봤을 때 댐퍼와 뒷바퀴 서브 프레임의 부시, 하드 포인트의 부시는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앞바퀴 쪽도 분명하게 댐퍼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 차체 길이가 길어지면서 무게 배분이 틀려졌고 뒷바퀴 쪽의 강성을, 조종성을 높였다면 반드시 앞바퀴 쪽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와 K7의 가장 큰 차이는 댐퍼입니다. 댐퍼가 다르면 스프링 레이트도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댐퍼가 바뀐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차가 K7하고 다른 주행 느낌을 주는 건 휠 베이스가 길어진 게 불리함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니고 길어진 휠 베이스를 운동 성능을, 원래는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운동 성능은 떨어집니다. 근데 약점이 될 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세팅 값을 바꿔서 주행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현재 이 그랜저는 K7보다 월등히 잘 가고 잘 돕니다. 자, 노 사장,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 끝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되죠. 머세데스 벤츠는 전륜구동 기반의 A클래스, A200이나 CLA 등을 만들 때 벤츠는 원래 전륜 기반 플랫폼이 없어요. 그 플랫폼을 누구한테 받아왔느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르노 그룹으로부터 제휴를 통해서 디젤 엔진 개발을 같이 짬짬이를 하고 플랫폼을 거기서 갖고 와요. 모든 르노 차에 들어가는 전륜 기반 플랫폼에는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 다 끝나요. 근데 벤츠는 그걸 가져다가 지들은 벤츠잖아. 벤츠는 명차를 만든다고 지들이 맨날 광고를 하잖아요. 여기서 서브 프레임이 끝나는 걸로 차를 만들면 지들이 성이 안 차니까 벤츠는 여기에 용접을 해서 여기서 지지대를 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벤츠는 전륜구동 플랫폼을 만들면서 엔진과 미션이 서브 프레임 앞에 있는 이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여기서 지지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그래서 여기까지 플랫폼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걸 까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랜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얘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브 프레임의 앞쪽으로 엔진 미션이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세팅이 잘 된 차가 그랜저였어요.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K7이었는데 이번에 페리를 거치면서 소나타는 아예 풀체인지로 뼈다구가 바뀌었고요. K7은 1cm의 휠 베이스를 늘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세팅값을 앞에 운전자는 스포츠성을 느끼게끔 해주고 뒷좌석 사람들한테는 안락함을 준다고 했다가 세팅값이 존망한 거고요. 그랜저는 제가 그때 K7 할 때 얘기했죠.
현대가 기아를 테스트로 선빵을 내보낸 거예요. 선빵을 맞게 한 건데 K7이 그런 세팅값을 가지고 안 좋다라는 거를 현대 쪽에서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현대는 앞뒤에 서스펜션 세팅을 거의 동일하게 가요. 동일하게 가는 대신에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뒷좌석 사람들도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이 댐퍼가 더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세팅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성이 더 좋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차도 이제 캐스터 있죠. 비스듬히 캐스터 있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면 캠버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지금 바퀴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근데 차를 땅바닥에 내려버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캠버가 더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캠버와 캐스터를 가지고 차가 직진 안전성이나 선회할 때 유리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요거를 알루미늄으로 썼는데, 보통 제가 전륜차들, 싸구려 차들 요거 스틸로 된 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철판을 말아가지고 얇은 철판을 절곡으로 해서 만드는데, 알루미늄은 그렇게 만들면 강성이 안 나오니까 통주물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격이 7배 가까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통주물이 되니까. 자, 여기를 통주물로 이렇게 크게 해서 만들고 길게 뽑은 다음에 너클함도 알루미늄을 만들고, 요 부위도 되게 지금 고급 소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요 알루미늄이 요 정도로 돼 있으면 웬만한 충격에서 진동이 띵 하고 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차가 K7도 마찬가지지만 주행을 해보면 과속방지턱이나 범프로드를 달릴 때 보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오는 이유가 요거하고 요 너클함 때문이에요. 요 너클함. 그리고 나서 댐퍼와 스프링을 좋게 만들면 전륜 구동임에도 꽤 괜찮은 승차감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현재 일본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일본 애들은 둘 중에 하나는 스틸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차들도 이제 좀 비싼 거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전륜차를 생산하는 모든 브랜드들은 너클함하고 이 맥퍼슨 스트럿 이 암을, 서스펜션을 둘 다를 알루미늄 소재를 쓰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전륜구동차를 많이 판매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자기들만의 야심찬 목표와 투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노사장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그랜저를 만들면 존나 털리거든요, 노사장한테. 그리고 그랜저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현대는 내가 봤을 때 이 두 개를 알루미늄을 쓰기 싫지만, 그랜저나 K7급의 현대기아가 이걸 안 쓰면 노사장한테 개 털리거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넣는 거예요. 이런 수혜를 누가 받느냐? 이 차를 사는 소비자가 받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거죠. 이 가격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티도 굉장히 두꺼워요. 요게 얇으면 얇을수록 바퀴는 가벼워서 운동 성능은 좋아질 수 있으나, 얇으면 브레이크를 2차, 3차 때렸을 때 얘가 일찍 뻗어버려요. 뻗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얇잖아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브레이크는 열 에너지란 말, 마찰 열 에너지잖아요. 얘가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열이 올라갔을 때 이 또 벤틸레이션 구멍으로, 좋은 브레이크들은 여기서도 구멍이 뚫려서 여기로도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서 식는데, 보통의 일반 브레이크들은 여기에다 구멍을 안 뚫어요. 그러려면 얘가 강성이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구멍을 안 뚫고 요 안쪽에 구멍을 뚫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구멍 뚫려 있는 거. 졸로 바람이 들어가서 여기로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달리면서 얘가 식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얇으면 이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현과 하 질량, 바퀴의 질량이 가벼워지면서 운동 성능은 좋아질지 몰라도, 브레이크를 세게 때려버리면 이 새끼가 열을 쭉 받았다가 이게 얇으면 얘가 이제 변형이 와요. 식으면서 변형이 와서, 우리 서킷 갔다 오면 브레이크 뻗는다 그러잖아요. 얘가 변형이 와가지고 얘가 미세하게 휘거나 이러면 주행을 할 때 핸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얘가 손상됐거나 얘가 변형됐거나 타이어거나 아니면 여기에 베어링이거나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휠 밸런스가 안 맞는다거나 타이로드가 이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 디스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비싸니까 제조사는 키가 얇은 브레이크를 쓰려고 하는데, 현재 이 차에는 K7도 마찬가지지만 차급의 충분한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사실 얘가 이제 앞쪽에 무게 편향이 되게 높은 차기 때문에 이 원피를 좀 큰 거를 넣었죠. 예전에 이제 에쿠스나 이런 급에 에쿠스가 아니라 옛날 그랜저죠. 근데 좀 얘를 좀 더 BMW처럼 현대자동차가 BMW는 더군다나 앞뒤의 무게 배분이 50대 50이니까 조율하기가 쉬운데 얘네처럼 앞쪽에 무게 편향이 65%가 넘는 차들은 앞바퀴 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피를 가지고 끈적하게 브레이크를 조율할 수 있는 세팅값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그냥 2P를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마 3.3에는 2P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2.5라 그런지 몰라도 원피가 들어갔는데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그냥 전향 잘 듣는 편이에요. 그거 외에는 제가 할 말 없으니까 뒷바퀴로 가서 K7하고 주도적으로 다른 부분을 또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